1946년부터 64년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을 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 혹은 386세대라고 부릅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게 당연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면서 자식을 양육했지만 아직도 자식들은 캥거루족으로 함께 살고 있거나 결혼을 한 자식의 자식까지 봐줘야 하기도 합니다. 노부모를 돌보면서 동시에 또 부모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는 이런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샌드위치 세대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이 세대는 이중의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자신들을 자식보다 뒤로 미뤄지는 경향도 있죠. 오늘은 딱 이런 고충을 가지고 있다는 사연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의 만안구라는 곳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어디 하소연할 곳이 마땅히 없어 이렇게나마 제 속을 좀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됐어요. 이제 그만 참고 제 심정을 털어놔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네요. 삶에 낙이 하나도 없고 정말 갑갑해 미치겠어요. 제 억울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60대 주부이자 아들 둘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자동차 관련 사업장을 몇 개 운영하고 있고 먹고 사는 데는 그리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딱히 부족한 것들 없이 평범한 그런 삶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제 실제 삶은 사실 만신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남편과 만났던 그쯤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아주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제 위로는 오빠 하나 언니 한 명이 있고 3남매 중 막내로 인천 구월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자영업을 하셨고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이셨어요. 엄마는 결국 셋째인 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자영업을 그만두신 다음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하긴 애 셋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요. 아버지는 장남이셨기 때문에 상당히 가부장적인 편이셨어요. 성격은 다정하셨지만 그 깊숙한 뿌리처럼 박혀있는 고정관념은 일상 곳곳에서 튀어나왔죠. 예를 들자면 밥 숟가락을 놓을 때도 밥을 상위에 차리는 순서는 무조건 아버지부터, 좋은 반찬들이 나와도 무조건 아버지 앞으로, 이런 작고 사소한 문제들부터 큰 결정권까지 우리 집의 모든 권한은 모두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에게 어려운 큰 존재였어요. 아마 제 나이 때 부모님들을 기억해 보시면 거의 그러실 거예요. 아버지의 위치가 느껴지던 건 아버지의 형제들이었던 삼촌이나 고모도 모두 아버지에게 존댓말을 쓰는 걸 보면서였어요. 저도 언니와 오빠가 있지만 언니, 오빠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삼촌이나 고모는 꼬박꼬박 아버지에게 존칭과 극존댓말을 쓰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아빠의 위치가 집안에서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에 비해서는 많이 다정한 편이셔서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하곤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막내인 저를 가장 예뻐해 주셨죠. 가끔 머리도 묶어주시고 달고나도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행복했지만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긴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친할머니셨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는 장남이셨기 때문에 저의 조부모님과 우리 새남매까지 총 6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가끔 삼촌이 한 달이나 2달씩 집에 와서 지내기도 했어요. 삼촌은 외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한국에 오게 되면 우리 집에서 긴 기간 머무르시곤 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니었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아예 없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쓰러지신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거든요. 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할아버지와는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은 없었어요. 할머니를 모시다 보니 가족 행사든 모든 것들은 항상 우리 집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뭐든 공백이 없는 집안이었죠. 물론 엄마가 쉴 시간도 없었고요. 우리 집에선 항상 모든 일을 엄마가 해야 하는 게 당연했던 집이었습니다. 저와 언니는 엄마를 도와서 집안일을 했고 제사 음식을 다 먹어서 없어지기도 전에 또 제사를 차려야 할 정도로 1년에 13번이나 제사를 지냈던 집안이었어요. 그 많은 집안일과 설거지는 엄마의 담당일 뿐이었고 저와 언니 말고 누구도 엄마를 도와주지 않았죠. 아버지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 근처를 기웃거리기라도 하시면 할머니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남자가 왜 부엌 근처에 가느냐고 성을 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주방에 들어가는 건 할머니 사전엔 말도 안 될 정도로 재앙 같은 일이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행동과도 같았죠. 주방은 무조건 여자들이 들어가는 공간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할머니의 남아선호 사상도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한 건 할머니가 옳다고 믿는 것들이었어요. 할머니는 종교라고 할 게 딱 있는 분이 아니라 잡교에 가까우셨는데요. 불교와 토속신앙, 미신이 모두 융합되어 섞인 형태의 할머니의 종교는 정말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가볍게 예를 들자면
문지방은 밟으면 안 된다. 오늘은 절대 북쪽으론 갈 일을 하지 말아라. 오늘은 빨간색을 꼭 몸에 지녀라. 팔짱을 끼고 자면 귀신이 붙는다. 돼지띠를 조심해라 같은 비과학적인 것들을 맹신하셔서 함께 사는 모두를 달달 볶으셨어요. 아버지는 그런 할머니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의 그런 행동이 싫으면서도 믿는 척하며 따를 때가 많았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비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무턱대고 하라고 강요하시는 할머니가 그 나이에도 무척이나 싫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른의 말, 남자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니까 그러려니 했었죠. 더 불쌍한 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하신 기독교 신자셨어요. 외할머니도 이모들도 모두가 그러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앞에서는 기독교라는 걸 절대 티내면 안 되셨죠. 할머니는 기독교인 엄마를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할머니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걸 티라도 냈다가는 정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할머니는 할머니가 믿지 않는 건 모두 그릇된 거라고 믿으셨거든요. 기독교를 예수쟁이라 모욕하며 교회를 믿는 것들은 돈만 밝히는 것들이라고 욕을 하시던 완전히 옛날 분 그 자체였거든요. 엄마가 저를 가지셨을 때 극도로 힘들어서 정말 기도를 하고 싶으셨대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마음속에 힘들었던 것들을 모두 다 털어놓고 싶어서요. 그 힘든 시기에 그나마 엄마가 유일하게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은 할머니가 잠드시고 나서 성경책을 읽으며 몰래 숨죽여 잠깐이라도 기도를 할 때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말도 없이 엄마 짐을 뒤지면서 엄마의 성경책이 발견된 거죠. 그걸 들킨 엄마도 놀라고 기분 나빴지만 더 나쁜 건 할머니의 태도였어요. 할머니는 함부로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본 건 전혀 부끄럽지도 않으셨는지 오히려 몰래 성경책을 숨겼다면서 엄마만 나무라는 태도를 보이셨거든요. 아니, 엄마가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남들 다 잘 때 혼자서 몰래 기도를 하시던 것뿐인데 그게 뭘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할머니는 그 일로 엄마를 파렴치하고 뻔뻔하다며 완전히 죽이려는 취급을 하셨다고 해요. 앞뒤 다르게 행동하는 게 소름 끼친다면서 말이죠. 그 이후 기독교에 관련된 엄마의 모든 개인적인 물건들을 엄마의 동의도 없이 모조리 찢어버리고 불태워 버리셨다더군요. 저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없지만 언니와 오빠는 아직도 그 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날이라고 전했어요. 그 정도의 만행을 저질렀으면 이제 좀 그만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집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나 걱정거리라도 생기면 집에 여자를 잘못 들여서 그렇다느니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핑계들로 엄마를 괴롭히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고 있는 게 참 가슴 아팠어요. 그렇게 당하기만 하는 엄마의 일생을 보면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난 불효자를 좋아해야겠어. 라고 말이죠. 갈수록 아버지에 대해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이 쌓여만 갔어요. 엄마가 저렇게 당하는데도 수수방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군요. 아버지는 좋은 아들이었지만 어린 우리들의 눈에는 좋은 남편은 아닌 듯 보였거든요. 나중에 크면 딱 아버지와 반대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정해놨죠.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이듬해 우린 서울과 가까운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서울의 10대 랭킹 안에 드는 대학으로 입학을 할 수 있었죠. 그것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말이에요. 엄마는 무척이나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지만 아버지는 왠지 씁쓸해 보이셨어요. 제가 오빠보다 공부를 잘하는 걸 영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오빠가 집안의 기둥이니 가장 잘 됐으면 하신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어떻게 서운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무척이나 섭섭하고 억울했죠. 제가 성별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성별로 차별하는 건 진짜 억울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건 분명히 알았지만 그래도 깊게 깔려버린 아들의 좀 더 치우쳐져 있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들은 늘 마음을 헛헛하게 만들더군요. 근데 아시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당연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래서 좀 더 집이 아닌 저희 학교, 친구들 같은 것에 좀 더 집중하고 애정을 쏟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며 학생회로도 활동을 했어요. 집에서 등하교를 하면서 과외도 여러 명 해주고 스스리를 쓸 돈을 벌었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가까운 거리가 아니어서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즐겁기만 했어요. 젊으니까 뭘 해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여대생으로서 꿈꾸던 것들을 하나씩 잃어보며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대학생 되면 로망처럼 느끼던 것 중 하나인 미팅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건축학과 학생이었어요. 건축학과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지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정말 책만 읽을 것 같이 생긴 외모에 과묵한 스타일의 그 남자는 뭔가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섬세하진 않아도 집 앞까지 묵묵하게 데려다주는 사람이었죠. 23 미팅에서 만난 그와 3년 연애를 한 뒤 26의 나이로 종로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의 든든함에 이끌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꽤 좋은 기업에 다녔지만 본인만의 사업을 하겠다며 저에게 내조를 바라더군요. 처음에는 싫긴 했어도 그는 의지만큼이나 사업 수완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벌어오는 날은 없었어요. 그게 제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책임감도 강하고 거짓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끔은 너무 지나치게 솔직한 그의 말투나 표현이 굉장히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알았죠. 제가 그렇게 다짐했었던 아빠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게 됐단 걸 말이에요. 남편은 아빠처럼 장남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을 모실 필요가 없다고 하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계실 어머니가 걱정된다는 말을 반복하는 남편에 결국 제가 어머님을 더 신경 쓰고 가까이서 모셔보겠다고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과 5분 거리에 어머님을 모셨어요. 어머님은 감기만 걸리셔도 마치 큰 병이라도 걸리신 것처럼 엄살을 부리는 스타일이셔서 제가 모든 걸 도맡아 해드려야 했어요. 거기다가 성격은 얼마나 깔끔하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안 대청소를 하셔야 하는 분이셨죠. 밑에 동서가 들어오긴 했지만 동서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몇 번 오질 않았고 가까이 사는 제가 어머님의 모든 일과를 함께 해드려야만 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임신을 하고 몸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맏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보필하는 건 저희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래도 함께 사는 것보다는 따로 사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아이고 야야 나 죽겠다 얼른 당장 와. 나 좀 살려다오. 저는 그 전화에 미친 듯이 뛰어가 어머님 댁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어머님이 욕실에서 미끄러지시면서 골반을 다치게 되셨던 거였어요. 제가 정말 어머님을 살린 셈이었죠. 하지만 고맙다는 인사는 당연히 없었고요. 그 사고 이후로 어머님은 고관절을 수술하시게 됐고 거동이 불편하게 되셨습니다. 그 결과 결국 우리 집과 어머님 집을 합쳐 우린 함께 살게 되었어요. 모든 병원 일정도 어머님의 일상에는 늘 제가 함께 해야 했어요. 그냥 저는 어머님의 다리가 되어드려야 했죠. 이렇게 고단한 일정보다 저를 힘들게 한 건 남편의 말과 태도였습니다. 같이 살면 우리 애들도 봐주실 수 있고 당신한텐 더 좋은 거 아니야? 좋게 생각해. 자식으로서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잖아. 남편의 말이 틀린 것은 없었지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보통 성격도 아닌 어머님을 모실 생각이 아찔했으니까요. 24시간을 붙어 지낼 생각을 하니 갑갑해졌고요. 그래도 불효자보다는 낫고 어머니를 모른 척하는 것보단 잘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모셔보니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과의 일상을 보낼 일이 거의 없잖아요. 밤 늦게 퇴근을 하고 와서는 주말에는 일이 있다면서 모임을 가고 결혼식을 가고 매주 비웠어요. 그러니 그 긴 시간 어머님과 붙어 있는 건 저와 아들들이었어요. 남편은 말만 하고 어머님과 보낸 시간은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러니 어머님이 얼마나 히스테릭하신 분인지 안 겪어봐서 모를 거예요. 남편에게 몇 번 힘들다고 이야기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어머님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고 과도하게 반응했고 저는 그 이상 어머님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그 많은 것들을 삭히는 습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몇몇 어머님을 모시는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산다며 미안했죠. 아이들 유치원이나 학교를 갔을 때 잠깐 주어지는 시간 동안 사람들과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히스테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꽤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어머님과 남편은 아이만 잘 보면 됐지 무슨 일을 하냐며 저의 취업을 반대하셨고 아이들을 떼놓고 제 고집만 피울 수 없었던 저는 그저 주부로만 거의 반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머님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는 그 흔한 가족여행도 가보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어머님 식사를 챙기러 집으로 부랴부랴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50대가 되었지만 변하는 게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맏며느리였고 해야 할 것들은 오직 다 저에게만 쏠려 있었으니까요. 제가 숨통을 튀는 순간은 교회에 가거나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활동들이었어요. 그래도 딱 하나 좋았던 점은 어머님도 기독교였기 때문에 저희 종교에 대해 반대를 하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였어요.
엄마가 당하던 걸 봐왔던 터라 그런 작은 것 하나로 감사했죠. 제 친정처럼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도 감사하게 느꼈으니까요. 요즘 시대에 나 같은 시어머니가 있는 것 같니? 나는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잖니? 너는 정말 복 받은 줄 알아라. 어머님은 매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강조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아니셨거든요. 아니, 많이 어려운 사람이었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그렇지만 쉽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동서였던 사람은 결국 이혼을 했고 이 집의 며느리는 저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 아래로는 여동생 2명도 있었는데 여동생들은 어머님에게 잘 찾아오질 않았고 모든 어머니의 일과는 저와만 하셨어요. 아가씨들은 어머님을 찾아오길 싫어했죠. 어머님은 딸들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지 말라고 한 거라는 뻔한 거짓말을 하시곤 했고요. 그리고 제가 딸 같다고 하셨는데 딸과는 완벽히 차별을 하셨어요. 가족 모임을 매번 우리 집에서 했고 그때마다 아가씨들은 단 한 번도 돕질 않았어요. 준비도 치우는 것도 모두 제 역할이었죠. 그런데 제가 만든 음식을 제대로 앉아서 먹어본 기억도 없습니다. 맛있는 거나 좋은 게 있으면 어머님은 당신 친딸부터 챙기셨고 남편은 벌써 먹고 들어가 자고 있었으니까요. 억울했지만 어쩌겠어요. 그때는 대부분 이런 비슷한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요. 왜 할머니가 있으면 애들을 봐주고 그러시잖아요. 어머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너는 너, 나는 나 딱 그런 분이셨죠. 가끔 애들을 잠깐씩 봐주신 날에는 더 끔찍했는데요. 그런 날엔 애들을 봐서 온몸이 아프다면서 저에게 안마를 시키셨고 애들 보는 걸 짜증난다는 듯 말하셨어요. 게다가 애들에게 하루 종일 몸이 안 좋은 걸 그냥 먹이신다거나 애들이 뭘 하는지 관심도 없으신 채 사랑 없이 방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셨거든요. 큰애는 아토피가 심해서 평소 과자나 인스턴트, 밀가루 같은 걸 최대한 먹이면 안 되는데 어머님은 그런 게 어딨냐며 자꾸 먹다 보면 괜찮아진다고 몇 번이나 애한테 막 먹이셔서 애가 간지러워 살에서 피가 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정말 속이 답답해 죽겠다 싶었죠. 그냥 최대한 어머님과 애들만 있는 시간을 줄이고 피했어요. 애들도 할머니를 별로 좋아하질 않았거든요. 맨날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할머니가 싫다면서요. 애들은 왜 우리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 같지 않냐고 말한 적도 여러 번이에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부모도 자식도 서로 선택하고 골라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니 저는 그 사이를 잘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수밖에요. 아스팔트에도 꽃은 핀다는 말처럼 그래도 정말 감사할 만큼 저희 2 아들 녀석은 씩씩하고 모난 구석 하나 없이 잘 자라줬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걸 알아 아주 일찍 철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그냥 먹으라고 해도 괜찮다며 지혜롭게 넘어가는 큰애와 어머님이 부당하게 저를 못살게 굴면 괜히 할머니에게 복수하듯 화를 내주던 둘째까지 마치 딸같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든든한 2 아들은 저희 빛과 희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사업을 늘려갔고 자동차 관련 사업은 계속해서 수완이 좋았습니다. 자동차 유리 광택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와 정비하는 가게 여러 개를 하며 승승장구하는 남편 덕에 집 대출도 다 갚고 살면서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살만한데 뭐 죽겠다고 이런 걸 쓰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 또 저희 삶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저희 영특한 아이들은 공부나 체육 모두 다 잘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고마운 애들이었죠. 둘째는 모험심이 강했고 첫째가 특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주변 엄마들은 저를 부러워하곤 했는데요. 2살 터울의 아들은 같은 학교를 다니며 늘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었어요. 잘생긴 데다가 착하고 공부도 잘한다면서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여자친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들 둘은 점점 더 저에게 변해갔죠. 유일하게 밥을 먹는 순간에도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본다던가 오랜만에 같이 마트장을 보러 가자고 해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해서 안 된다며 이젠 저보다 여자친구가 당연해진 나이들이 됐더라고요. 서운했지만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죠. 곧 대학을 가야 하는데 이렇게 이성관계에만 목매다는 것 같은 게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하루는 그러지 말라고도 타일러 봤는데 그 말을 한 이후로는 이젠 뻔히 다 보이는 거짓말을 하며 여자친구를 만나더군요. 여자친구와 헤어진 첫째는 저에게 짜증이란 짜증을 다 내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둘 사이가 멀어진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들고 미안했죠. 그래도 애들의 본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애들을 잘 타일러서 공부에 집중하는 게 어떤지 몇 번이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다 방학 때 호주로 여행을 가는 체험이 있었어요. 저는 애들이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길 바래서 2 아이를 다 신청해줬죠. 그런데 그 호주 여행은 아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나 봐요.
애들은 다녀오더니 한국에서 대학을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세상과 애들이 살아갈 세상은 전혀 다를 테니 그럼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유학원에 두 아들을 다 등록해줬어요. 그땐 한창 애들 유학을 보내는 붐 같은 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친구들 중에도 여럿이 유학을 준비했고 이미 간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그렇게 애들 둘은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무척이나 반대하셨지만 이때는 남편이 크게 도움을 줬어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유학을 가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어머님은 남편 말에는 껌뻑 죽으시니 남편 말 한마디에 애들은 유학을 갈 수 있게 됐어요. 유학을 가고 나서 애들은 빠르게 적응을 하더군요. 저도 따라갈까 했는데 유학원에서 추천해준 커리큘럼에는 거기 사는 한인 가족네 집에서 사는 편이 애들이 문화에 적응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 가족들과 애들이 처음 가던 때 한 번 만나 인사를 한 적도 있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셔서 걱정도 없었네요. 호주에는 애들이 정착할 때 한 번 간 것 빼곤 애들이 다 알아서 했어요. 그 이후에도 가고 싶었지만 왠지 애들이 제가 오는 걸 그리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들들이 한국에 오는 날만 기다리며 저도 저희 삶을 살았습니다. 애들이 유학을 가고 나니 제 인생은 시집살이와 아내의 역할, 교회를 가는 일 빼고는 하나도 남은 게 없었어요. 제 개인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제안을 해서 반찬 가게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럼 당신이 일할 때 우리 엄마는 어떡하라고? 제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엎친 데 덮친 것처럼 남편이 젊은 여직원과 골프를 다니며 외도 중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알게 된 저는 슬프게 울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당당했어요. 어머님도 그러셨죠?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여자도 잠깐 만날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징징대냐? 남편 여동생의 남편이 바람핀 걸 알게 됐을 때 당장이라도 찾아가 죽일 것처럼 난리를 부리시던 어머님은 온데간데 없이 이번엔 저를 탓하셨습니다. 애들은 유학을 가 있는 상태고 막상 이혼을 하려니 걸리는 것들도 많았어요.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었다며 그 여자를 정리했고 그렇게 남편의 외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마무리되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상처까지 나을 수 있겠어요. 저는 더 기도에만 빠져들었죠. 예배를 하며 마음을 치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이 있어 외출을 한다고 하는 것도 전화를 나가서 받는 것도 다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과 산 이후로부터는 남편과 관계도 가지지 않으니 사실 우리가 멀어진 건 꽤 오래된 일이긴 했죠. 삶에 낙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지냈어요. 남편은 미안했는지 제가 하고 싶다던 반찬 가게를 해보는 게 어떠냐며 사업을 시작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 집안에만 있다가는 사람이 미쳐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게 저는 집 근처 상가 1층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평생 밥만 차리고 음식만 했으니 음식하는 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어요. 게다가 첫째가 아토피가 있다 보니 유기농 요리를 하는 게 익숙해 건강식단으로 짠 반찬 가게는 아줌마들 사이에 소문이 나 인기 가게로 급부상하게 됐죠. 그래도 제 일을 하고 나니까 좀 살 것 같더군요. 제 가게는 거의 엄마들의 방앗간이 되었어요. 애들이 학교 가고 남은 시간에 거의 제 가게에서 모여 수다를 떨게 됐죠. 저는 지인들에게 잠시 가게를 맡기고 집에 가서 어머님 밥을 또 챙기고 와서 가게를 보곤 했고요. 어머님은 친구도 한 명 없는 분이셨어요. 노인정을 가보시라고 했고 친구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도 수준 안 맞는 할망구들이랑 뭔 말을 섞어. 난 그런데 절대 안 갈란다. 그러며 내내 집에서 라디오를 듣거나 TV만 보셨어요. TV가 뜨거울 정도로 켜고 계셨죠. 대인관계가 하나도 없다 보니 어머님은 더 고지식하고 고집이 많은 깐깐한 사람이 되어가셨어요.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집에 요양사를 요청드렸는데요. 요양사가 총 13번이 바뀔 정도로 어머님을 못한다고 뛰쳐나갈 정도였죠. 어머님은 그 요양사 말투 억양이 싫다. 더러운 것 같다. 음식을 지저분하게 만지는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갖은 핑계를 만들어 사람을 귀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매일 어머님과 붙어있지 않을 수 있게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매일 요양센터에 죄송하다고 요청하면서 돈을 더 드릴 테니 좀 부탁드린다 쩔쩔매고 그럴래쇼.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가게에서 지인들 사이에서도 시어머니는 유명했어요. 그래서 다 제 사정을 아니까 잠깐씩 가게를 봐주기도 해서 정말 고마웠죠. 우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유용하고 유익한 정보도 나눴죠. 좋은 금융상품이나 소식, 주식 정보도 알 수 있게 됐어요.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쓰는 것과
제가 직접 번 제 돈을 쓰는 것과는 마음이 천지 차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호주에서 미국의 대학을 붙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누구나 들으면 알 만큼 좋은 대학을 졸업하게 됐죠. 둘째는 호주에서 호텔을 전공하고 있었고 외국계 호텔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미래를 잘 꾸려나가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뿌듯했습니다. 첫째는 미국 금융회사에 취업해 일을 했고 정말 뭐 하나 바랄 게 없다. 이제 애들이 좋은 사람 만나 좋은 가정을 꾸리기만 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한국 회사 지사로 들어오기로 했다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무척이나 신나서 그때는 뭐든 행복하게만 보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소개할 사람이 있다면서 같이 오겠다고 하더군요. 가족들 다 계신 자리에서 말하고 싶다면서요. 아들은 일을 하다 만난 여성이라면서 한 아가씨를 데리고 인사를 하러 집으로 데리고 왔더군요. 그녀의 첫 인상은 기가 막혔죠. 볼에 피어싱을 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발톱이 보이는 맨발로 인사를 하러 온 걸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른들 집에 갈 때는 양말을 신고 특히 중요한 자리에는 더 격식을 갖춘 복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의 생각인데 너무도 자유분방한 그 여성의 모습은 저와 남편, 어머님 모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표정을 숨기느라 정말 노력했어요. 그러고선 첫째 아들은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가씨는 여행객이었는데 우연히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만난 지 겨우 4개월 됐다고 했죠. 그것도 놀라웠지만 더 이상 우리는 반대를 하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고 했으니까요. 몇 년 만에 드디어 함께 국에서 살 줄 알고 좋아했던 아들이 결혼을 하는 것도 모자라 급기에 아빠가 된다니. 놀라운 말들을 한 번에 들으니 체한 것처럼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뭐 아들이 학생도 아니고 순서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책임을 지는 모습인데 축하를 해주는 게 마땅하지만 그 아가씨의 태도나 모습으로 볼 때 바로 축하한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엄마니까 그냥 아들이 한다는 대로 따랐죠. 남편은 결혼식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진지하게 묻는데 그 아가씨가 말을 딱 끊고 대답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결혼식은 여자의 로망인 거 아시죠? 저는 절대로 뚱뚱한 상태로 드레스를 입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기 낳고 딱 날씬해진 다음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결혼식 올리고 싶어요.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죠. 그 당당한 답변에 남편도 말문이 막힌 걸 처음 봤어요. 결국 둘의 뜻대로 혼인신고만 한 채 둘이 살 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그 아가씨의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 중이셨어요. 그런데 아들은 여의도로 직장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아들 직장 근처에서 신혼집을 얻길 바라더군요. 여의도 근처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그래도 아들의 첫 시작을 보란 듯이 좋게 시작해주고 싶어서 그 근처로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너무 비싸더군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에 맞춰보다 보니 좀 저희 집과 가까워졌죠.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를 낳으면 가끔 제가 봐줄 때도 있을 것 같으니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떠냐고 아들에게 여러 후보를 보여줬어요. 아들은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런데 수화기 넘어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다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랑 가까이 살라고? 장난해? 요새 누가 그렇게 살아? 그러기만 해봐. 짜증 섞인 소리를 지르는 목소리가 밖으로 다 들려왔어요. 민망하더라고요. 아들은 속도 없게 그걸 그대로 저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배신감과 속상함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꾹 참고 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정말 며느리는 혼수 하나 밥그릇 하나 사오지 않고 몸만 들어오는 결혼을 하게 해줬어요. 제가 워낙 시집살이를 했어서 늘 다짐했거든요. 내가 며느리가 생기면 난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처럼 그러지 않겠다고 그래서 잘해주고 싶었죠. 더 가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임신을 한 며느리에게 뭘 먹이려고라도 하면 바쁘다며 안 만나려고 하더군요. 딱 봐도 피하는 게 보였어요. 그냥 요즘 사람들이 한창 바쁠 때니 그러려니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게다가 며느리는 일을 했으니 아이를 갖고서도 일을 하는 모습을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사느라 그런 거라고 위안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얼굴 한번 보여주질 않더군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날 더 경악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이를 낳았다면서요. 아주 귀여운 딸이라고. 저는 무척이나 기뻤어요. 정말 딸을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들은 지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오셨다고 아이를 낳은 지 반나절이 넘어 연락을 했더라고요. 뭐 정신이 없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부랴부랴 짐을 챙겨 남편과 병원으로 가려고 했어요. 어딘지 알려달라고 했죠.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 피곤하다네. 조리원 나가면 그때 봐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손녀가 태어난 첫날 사진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조리원에서 며느리가 나오던 날 결제를 해주기 위해 조리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남편도 드디어 손녀를 잠깐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한 30분 있었나? 계산이 끝나자 바로 집으로 간다며 휙 지나쳐 가버리더군요. 그러곤 50일 때까지 남의 손을 타기 싫다며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못 만났습니다. 100일 때 겨우 양가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을 때 만났죠. 저는 요즘 사람들이 참 이상한 가치관과 문화를 가졌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아이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니 감사하다며 감사기도를 올렸어요.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날이 갈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는 저는 반찬을 싸다가 아들 집 앞에 주러 가면 며느리는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했어요. 집 안에 있으면서 말이죠. 꾹 참았습니다. 그게 그들이 편하다면 최대한 그렇게 맞춰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 쭉 그런 날들이 계속됐어요. 손녀가 두 돌이 될 때까지 고작 3번 만남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며느리는 안 오고 아들만 손녀를 데리고 왔고요. 손녀의 이름도 처가에서 지어줬고 저에게는 돈이 필요할 때가 아니면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예를 들어 사고 싶은 육아용품이 있거나 무슨 명품 패딩이 있대요? 그걸 입어야 요즘 애들은 더 좋다고 그러더군요. 링크까지 보내주는데 어떻게 안 사줄 수가 있겠어요. 바로 돈을 입금했죠. 사라면서요. 남편한테 말해봐도 유난이라고만 하고 어머님에겐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유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희 지인들 뿐이었죠. 그날도 제 가게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빨리 할머니가 된 편이라 제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직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친하게 지냈던 한 언니가 손주를 낳게 되면서 저와 비슷한 처지가 됐죠. 그 언니네 집은 더했어요. 무슨 며느리가 결혼식 이후로는 시댁이랑 만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못을 박았다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시댁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겪어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게 화가 나고 답답했죠. 아들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 전화를 걸었더니 출장 중이라더군요. 그런데 제 매실장 아찌를 먹고 싶다는 말을 들으니 또 한마디 해야겠다는 마음도 까먹어버렸어요. 엄마 마음이 참 바보 같은 게 그 말에 또 저는 부랴부랴 반찬을 싸서 아들네 집을 가기로 합니다. 다 준비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녁 안 차리고 어딜 가냐면서요. 분명히 제가 점심때 전화 드렸는데 생각 없으시다고 바나나 하나 드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마음이 바뀌셨는지 당장 저녁을 차리라고 전화를 거셨더군요. 후다닥 집으로 향해 어머님 저녁을 차리고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늘 그렇듯 며느리는 문만 열어주고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도 울분이 목젖까지 밀려오더군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화가 났어요. 나는 어릴 때도 딸이라 차별을 받았는데 결혼을 해도 며느리라 식모처럼 살았고 쭉 아들 뒷바라지를 하다가 60대가 넘은 지금도 결국 며느리 눈치까지 보고 있는 제 신세가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람 인생이 그래도 뭐 하나는 좋아져야 하잖아요. 화가 확 올라오더군요. 열이 받아 한마디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서 나온 건 며느리와 웬 낯선 남자였어요. 그것도 팔짱을 끼고 아주 다정한 모습이었죠. 두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애는 어딨고 너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니? 뭐야, 아직 안 가셨어요? 뻔뻔한 말로 제가 왜 안 갔냐고부터 묻더라고요. 애는 이미 잠들었다면서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비속어로 소위 말해 빡친다고 표현하죠. 진짜 제가 딱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정말 마음속이 활활 불이 타 오르는 것처럼 뜨겁고 속이 미스거렸습니다. 그 남자는 내 연남이었고 그것도 제 손녀가 있는 제 아들과 살라고 제가 사준 집에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제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며 제 온갖 지원을 받으면서도 힘들다고 짜증만 냈던 며느리가 하다하다 바람까지 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당장이라도 머리채라도 잡아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할 수는 없겠더군요. 그 와중에도 아들이 상처받을 얼굴부터 떠올랐으니까요. 집에 가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소식을 알게 됐던 순간보다 더 깊은 슬픔이었어요. 그건 정말 안 겪어보시면 모를 정도의 슬픔과 절망스러움이더군요. 아들에게 오랜만에 점심을 먹자고 말하며 아들 회사로 찾아가 밥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둘도 아니고 손녀까지 있는 일이니 말이죠. 아들은 제 말을 들으며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없이 든든하기만 했던 아들이 꺼이꺼이 울며 말했어요.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맘먹겠어요. 죄송해요. 거의 10년 만에 아들의 아이같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찬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혹시나 금방정을 붙이는 제 성격상 며느리에게 정이라도 생길까봐 더 안 만나게 했던 거였어요. 며느리가 그런 성격임을 진작에 알고 있었고 아이가 좀 크면 이혼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걸 다 듣고 나니 아들은 여전히 제 생각을 해주는 건 변함없다는 걸 그 진심을 알겠더군요. 그 잘난 머리에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결국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60이 넘어 인생 위반을 10년 넘게 살아보니 참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한 만큼 꼭 돌아오는 것도 나쁜 놈들이라고 해서 드라마처럼 천벌을 받는 일도 없다는 것도 알았죠.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말이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지만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 당연해졌으니까요. 지금 아들은 며느리라고 이야기하기도 싫은 그 여자와 소송 중에 있고 손녀 양육은 아들과 제가 하고 있어요. 다행히 아들이 꽤 오랜 기간 증거를 모아와서 외도는 증명이 된 상태인데 상대방 측에서 죽어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쁜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쁜지도 모르고 사는 게 가장 나쁜 점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아들도 모두에게 좋은 날들이 그래도 찾아오긴 하겠죠. 제 긴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하게 여기는 건 각자 다양한 방식과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사연자님이 여태껏 옳다고 믿고 오신 걸음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대단하셨다고 생각해요. 무척이나 힘드셨겠지만 모든 선택이 옳았을 거라고 지지해드리고 싶네요. 어려움은 사람을 만들고 편안함은 사람을 망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가진 어려움을 겪은 사연자님의 삶은 어쩌면 누구보다 좋은 사람을 만들어준 자양분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그런 사연자님의 삶은 분명 누구보다 반짝이게 빛나게 될 것 같아요. 위로튜브도 응원하겠습니다. 위로튜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고 전달합니다. 위로튜브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위로튜브에서 당첨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로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